우리는 흔히 중국이 한국 전쟁에 개입해 한국 현대사에 미친 영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한국 전쟁이 중국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1949년 10월 1일 베이징 천안문 성무 마오쩌둥은 중국 인민이 일어섰다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출범을 선언합니다. 수천 년간 이어진 제국주의와 군벌, 전란의 사슬을 끊어내고 마침내 인민이 주인이 되는 지상낙원을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토피아를 향한 열망은 단 30년 만에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광기와 비극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광기의 먼 배경 중에는 한국전쟁이 남긴 강박관념도 있었습니다. 이 강박은 다른 요인들과 함께 중국 현대사를 크게 비틀었습니다.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공산당 앞에는 황폐해진 국토와 초인플레이션, 그리고 여전히 잠재되어 있던 반대 세력이라는 거대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오쩌둥에게 필요했던 것은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다질 강력한 내부 통제력과 정권의 정당성이었습니다. 그 계기는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1950년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미군이 38선 넘어 북쪽으로 진격하자 마오쩌둥은 주변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참전을 결정합니다. 이른바 항미원조 전쟁. 세계 최강국 미국과 직접 격돌한다는 위험천만한 선택이었습니다. 전쟁은 1953년 휴전으로 끝났지만 이 3년이 신생 중화인민공화국에 남긴 것은 승리의 영광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30년을 올가맬 4개의 족쇄가 바로 이때 채워졌습니다. 첫째, 경제 봉쇄였습니다. 참전 직후 유엔이 대중국 금수 조치를 결의했고, 이는 곧 서방의 대소련 수출 통제기구인 코콤 산하의 중국만을 겨냥한 별도의 통제 조직, 친콤으로 확대됩니다. 소련권 국가들보다도 더 엄격한 품목 통제를 받으며 신중국은 건국 직후부터 서방의 기술과 자본으로부터 철저히 단절된 채 홀로 산업화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둘째, 통일의 좌절이었습니다. 사실 마오쩌둥은 1950년 초 국공내전의 마지막 퇴각지인 타이완을 침공해 완전한 통일을 마무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터지자 미국은 즉각 제7함대를 타이완 해협에 파견해 개입을 선언했고, 이 때문에 타이완 침공 계획은 무기한 유보됩니다. 한국전쟁이 아니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오늘날의 양안 관계가 바로 이 순간에 고착된 것입니다. 셋째, 감당하기 힘든 재정 군사적 부담이었습니다. 소련으로부터 지원받은 무기와 물자는 결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신생국 중국은 이 전쟁 비용을 훗날 소련에 갚아야 할 비드로 떠안았고, 동시에 세계 최강 미국과 다시 맞설 수 있는 상비군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막대한 국방비 부담도 함께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가장 뼈아팠던 유산. 바로 압록강을 건넌 중공군이 두 눈으로 목격한 상상을 초월하는 미군과의 기술 화력 격차였습니다. 이 4가지 유산 가운데 이후 마오쩌둥 시대 30년을 가장 근본적으로 뒤튼 것은 다름 아닌 마지막 4번째 유산이었습니다. 그 격차가 어떤 장면에서 확인되었는지, 그리고 그 장면이 어떻게 한 국가 전체를 집어삼키는 강박으로 자라났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술 화력 격차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것은 1950년 겨울 함경남도 장진호에서였습니다. 중공군 12만 병력에게 포위된 미 해병 1사단은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남쪽 흥남으로 포위망을 뚫고 후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후퇴로에 수문교라는 다리가 일부 끊겨 있었습니다. 협곡에 가로막힌 1만 명이 넘는 병력과 수백 대의 차량이 오도 가도 못하는 절체절명의 상황. 미군은 일본 후쿠오카 기지에서 조립식 철제 교량 부품을 화물기에 실어 낙하산으로 그대로 투하시켰고, 병사들은 그 부품으로 협곡 위에 다리를 고쳐 전군을 무사히 탈출시켰습니다. 중공군은 이내 전술로 미군을 포위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미군은 하늘에서 다리를 내려받아 유유히 빠져나가는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과 개인화기의 화력 차이는 물론이고 병참과 공군력, 산업 생산력 전체에서 벌어진 격차였습니다. 이 장면은 마오쩌둥과 중국 지도부에게 깊은 굴욕과 위기감을 남겼습니다. 혁명 정신과 인력만으로는 결코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뼈아픈 각성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위기 상황을 이용해 내부 단속도 강화했습니다. 반혁명분자 진압운동을 일으켜 국민당 잔당과 지주, 자본가, 반대파 수십만 명을 철저히 숙청했습니다. 동시에 세계 최강 미군의 공세를 저지해냈다는 사실은 공산당 정권에 엄청난 정치적 자산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신중국을 단숨에 동아시아의 거대한 맹주로 끌어올렸고 인민들에게 강대한 신중국의 환상을 심어주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승리감 밑바닥에는 지울 수 없는 강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군의 화력과 산업력을 두 눈으로 목격한 이상 중화학공업을 일으켜 그 격차를 메우는 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코콤 치콤의 봉쇄, 타이완 침공 무산, 막대한 군사적 부담까지 겹치며 이 강박은 더욱 절박해졌고 이후 20년 넘게 형태를 바꿔가며 마오쩌둥 시대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한국전쟁이 남긴 위기감 속에서 중국은 이미 1953년부터 소련의 원조를 받아 제1차 5개년 계획에 착수한 상태였습니다. 156개의 중점 프로젝트를 앞세운 철강 기계공업 육성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점진적이지만 국가의 명운을 중공업화에 걸었다는 점에서 장진호에서 시작된 강박은 이미 국가 운영의 축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전쟁이 없었더라도 중국의 중공업 우선 정책은 추진되었겠지만 한국전쟁 경험이 중국 지도부에게 국방력과 경제적 자립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시킴으로써 그 규모와 시기, 강도가 크게 증폭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무렵인 1956년 마오쩌둥은 파격적인 선언을 내놓습니다. 100가지 꽃을 피우고 100가지 학파가 논쟁하게 하라. 이른바 백화제방 백가쟁명 운동이었습니다. 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지식인들과 인민들의 자유로운 비판을 허용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식인들은 처음엔 주저했지만 마오쩌둥의 거듭된 독려에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매서웠습니다. 단순한 행정 비판을 넘어 공산당 일당 독재의 본질과 마오쩌둥의 권력 독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위기감을 느낀 마오쩌둥은 즉시 태도를 180도 바꿉니다. 비판을 장려하던 자세는 온데간데 없이 당의 비판적인 이들을 사회주의의 적, 즉 우파로 몰아세우는 반우파 투쟁을 개시합니다. 이 공작을 실무지휘한 인물 중 하나가 바로 당시 당 총석이었던 덩샤오핑이었습니다. 단 몇 달 만에 약 50만 명에 달하는 지식인, 학자, 기술자, 교사들이 우파로 낙인 찍혀 강제 노역소로 끌려가거나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신중국 역사에서 결정적인 분수령이 됩니다. 당과 수령의 오류를 지적할 수 있는 지식인 집단과 언론의 입이 완전히 봉쇄된 것입니다. 국가가 비이성적인 폭주로 달려갈 때 이를 말려줄 마지막 브레이크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브레이크가 사라진 사회에서 장진호가 남긴 강박은 더 이상 소련의 속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격화되던 중소분쟁 속에서 마오쩌둥은 소련식 점진주의로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목표는 같았지만 방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958년 마오쩌둥은 선언합니다. 영국을 15년 안에 따라잡고 미국을 넘어서겠다. 이른바 대약 진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5개년 계획의 공장과 기술자 대신 이번엔 인민 전체를 동원한 초고속 도약이었습니다. 방법은 황당할 정도로 무모했습니다. 시골 마을마다 흙으로 만든 용광로, 토법고로를 짓게 하고 인민들에게 냄비, 수저, 농기구까지 거두어 철을 만들게 했습니다. 전문 지식도 없이 만들어진 철은 쓸모없는 쓰레기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노역 등 모든 자원이 중공업에 집중되는 동안 농민들은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농업 정책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밀식 재배라며 씨앗을 촘촘하게 심어 벼를 모두 말라 죽게 했고, 마오쩌둥이 지나가다 저새는 해로운 새다라고 한마디 하자온 나라가 참새를 잡느라 해충이 창궐의 농사를 망쳤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령의 눈을 가린 거짓 보고였습니다. 지방 간부들은 처벌이 두려워 생산량을 몇 배, 수십 배로 뻥튀기에 보고했습니다. 중앙정부는 이 가짜 수치를 바탕으로 엄청난 양의 곡물을 세금으로 걷어갔고 수출까지 했습니다. 결과는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참사였습니다. 1959년부터 3년간 대기근이 중국 전역을 덮쳤습니다. 인민들은 나무 껍질과 흙을 먹다 죽어갔고 끔찍한 식인 행위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시기 기아로 사망한 이들의 수는 학자들 사이에 최소 2천만 명에서 많게는 4,5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미군의 다리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던 그 강박이 급진적 중공업 몰빵의 한 원인이 되어 결국 자국민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대약진 운동이 참담한 비극으로 끝나자 마오쩌둥의 신하는 것에게 흔들렸습니다. 마오쩌둥은 결국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가주석직에서 물러나 이선으로 후퇴해야 했습니다. 대신 국가주석 류샤오치와 당 총석이 덩샤오핑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시장경제 요소를 일부 도입하는 실용주의 정책으로 무너진 경제를 빠르게 수습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마오쩌둥은 이들의 성공을 보며 분노와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판을 완전히 뒤엎을 더 거대한 광기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1966년 마오쩌둥은 10대 청소년과 청년들을 향해 사자후를 토합니다. 반란에는 정당한 이치가 있다. 자본주의 길로 가는 당내 권력파를 타도하라. 문화대혁명의 막이 오른 것입니다. 마오쩌둥의 말 한마디에 광신적인 학생 조직, 홍위병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마오쩌둥의 어록이 담긴 붉은 소책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홍위병들은 봉건주의, 자본주의, 관료주의를 타도한다는 명목으로 온 나라를 집어삼켰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귀중한 문화재와 불상, 고서적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매를 맞고 자식이 부모를 밀고 했으며 학자와 작가들은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마오쩌둥의 정적이자 경제를 수습했던 국가주석 류샤오치는 가혹한 비판과 고문 끝에 감옥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덩샤오핑은 파직되어 시골 공장으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이 광기는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1971년 마오쩌둥의 공식 후계자이자 홍위병의 우상이었던 국방부장 린비아오가 마오쩌둥 암살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비행기를 타고 소련으로 도망치다 몽골 상공에서 추락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린비아오 추락사 사건은 수많은 인민들에게 거대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신들이 신처럼 추앙했던 마오쩌둥과 그의 분신 같던 후계자가 권력 암투를 벌였다는 사실에 인민들은 비로소 광기의 환상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내부적으로 문역의 광기가 수습되지 않던 1972년 외교 무대에서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소련과의 국경 분쟁으로 고립되어 있던 마오쩌둥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을 베이징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이 극적인 핑퐁 외교와 미중 관계의 물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문화대혁명의 어둠 속에서 먼 미래 중국이 세계 무대로 나아갈 외교적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976년 한 시대가 마침내 종말을 고합니다. 1월의 저우얼라이 사망에 이어 9월 9일 30년간 중국을 절대 권력으로 지배했던 마오쩌둥이 사망합니다. 마오쩌둥 사후 그 배경을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장칭 등 4인방이 전격 체포되면서 10년간 중국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문화대혁명은 비로소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비극의 잿더미 속에서 시골로 쫓겨났던 한 거장이 다시 역사의 전면에 등판합니다. 바로 덩샤오핑이었습니다. 신중국이 건국된 1949년부터 개혁 개방을 하는 1978년까지의 약 30년.
그것은 완벽한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이상을 향해 달려갔으나 결국 인간의 욕망과 독재, 그리고 정치적 광기가 만들어낸 인류 최악의 잔혹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기의 출발점 중 하나는 황초령의 협곡 위로 미군의 다리가 내려앉던 그 겨울이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본화력의 격차를 메우겠다는 절박함이 중공업 몰빵의 한 원인으로 이어져 대약진 운동으로 급진화되었고, 그 실패에 대한 분노가 문화대혁명이라는 더 큰 광기를 불러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전쟁은 결국 대약진 운동과 대기근, 그리고 문화대혁명의 먼 배경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